2016년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 및 분양 유망지역 분석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장계영 전국대학교 부동산교육협의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며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위원님과 방송인 팽현숙님께서 패널로 참석해 주시겠습니다. 네, 장계영 회장님은 서울시 민관대책위원 및 갈등조정위원이시며 국민연금과 한국산업단지공단 투자심의 자문위원을 역임하셨고,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부동산위원장님은 MBC 경제매거진의 부동산 자문위원이시며 한국금융연구원 자문교수를 역임하신 대한민국 대표 부동산 전문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내조 재테크의 여왕 팽현숙 씨도 함께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앞 시간에서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을 총괄하고 계시는 실무 책임자님께서 시장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꼭 집어주는 쪽집게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을 피부에 와닿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계영 교수이고요. 제 옆에 있는 분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성함이 박합수인데요. 합수. 여러분들 두 물이 만난다는 것은 풍수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두 물이, 여러분들 두물머리 보셨죠? 양수리. 예, 양수리. 그 두 물이 만난다는 것은 재물이 만난다는 건데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금융의 전문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그 부동산 정책과 시장을 분석하시는 분 중에서 유일하신 분이 도시계획 박사이시고 그다음에 KB의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이신 박합수 박사님이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내려놓으시나 했습니다. 계속 떠 있었어요. 합수, 정말 의미 있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우리 남성들은 비슷한 분인데 제일 튀는 옷을 입었습니다. 봄이니까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코미디언 커플 1호, 커플 1호입니다. 커플. 커플이 아니고 커플이요. 그 커플 1호. 네, 그런데 지금까지 아마 그 창업을 10개 이상을 창업하셨어요. 14번째예요. 14번째? 예. 14번째 창업을 하셔서 부침이 심하지만 여러분들 성함이 팽이죠. 팽이는 부지런해야 돼요.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정말 한 남편 되시는 분들은 월급이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술도 약주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부정기적으로 수입을 받는 남편, 그 다음에 어머니, 또 사업가, 방송인, 그 다음에 그 커플 1호로서 지금까지 코미디언 분들의 소망의 대상이 된 정말 팽이처럼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팽현숙 방송인이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인기 영화배우 팽현숙이고요. 사실은 제가요 오늘 여기에 온 거는 정말 가분한 자리인 것 같아요. 저는 뭐 부동산에 뭐 이렇게 박사님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에요. 근데 일반 주부로서 연예인도 아닌 일반 주부로서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제가 이끌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께서 저를 꼭 와서 삶에 대한 얘기를 진솔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팽현숙 지가 뭔데 여기서 왜 앉아있어? 네가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고 얼마나 잘났길래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쟤는 저렇게 살았구나, 쟤는 저렇게 투자를 했구나,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와 같이 금융과 부동산이 만나고 그 다음에 팽이처럼 열심히 14개 창업을 성공으로 이끈 평범한 주부에서 CEO로 이런 분들의 이 얘기를 여러분들 1시간 동안 펼쳐나가겠습니다. 잠깐 제가 일부 시간에 들었는데요.
지난해 2015년 1월 대비 2016년 1월의 경기 부동산 상황은 어떨까?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어제 이번 주 신문을 보니까 86주 만에 부동산 시장의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 그 첫 번째가 시장을 예측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매매가하고 거래량입니다. 2015년 1월 대비 2016년 1월에 매매가가 하락이 됐다. 86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또 거래 건수도 작년 1월 대비 무려 23%가 거래가 급감하였다. 이게 최근에 나온 통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전년 동월 대비 하락은 중장기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전망과 중장기 전망을 할 때, 시장 전망을 할 때 전월 대비 증감을 보고 단기 전망을 하고 전년 동월 대비, 이게 순환 변동치라고 합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증감을 가지고 중장기를 체크한답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전년 동월 대비 거래 건수의 하락은 중장기에 불안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통계적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신문을 보니까 경기 부양의 3대 요건 모두 다 발동할 것이다. 경기 부양을 시키는데 세 가지 요건이 지금까지 나온 것이 뭐가 있냐면 양적 완화, 돈을 막 풀었습니다. 돈을 막 풀었어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로금리. 그런데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아니고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겠다. 일본은 2월 16일 날 마이너스 금리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자를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스위스와 덴마크가 마이너스 금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정책 금리입니다. 시중은행이 정부에다가 돈을 맡길 때 마이너스 금리. 여러분들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온 지가 작년이었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와 같이 세계는 경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경기 부양 정책을 쓰겠다. 왜? 일본의 엔화가 지금 오르고 있죠. 엔화가 오르는 것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 부동산을 넘겨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이 급감할까 싶어서 소비가 급감할까 싶어서 환율 정책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럼 환율 정책을 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외국인들이 일본에 많이 출입을 하잖아요. 호텔도 짓고 쇼핑센터도 짓고 그럼 부동산 경기가 오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일본이 마이너스 정책 금리를 1월 16일 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있다는 것, 이게 오늘 신문자 나와 있는 이슈입니다. 아마 이런 것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경제지인 머니투데이 맞죠? 머니투데이를 보고 제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와 같은 외부 거시 환경을 기본으로 해서 옆에 계시는 재물의 왕, 그 다음에 내조의 왕 두 분을 모시고 구체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주택시장에 5가지 영향 변수가 있습니다. 전세 가격, 그 다음에 공급량 증가, 가계부채 문제,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오를 것이다. 그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움직이는 5가지 메가 트렌드 하에 올해 부동산 중에서 주택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부동산과 금융의 달인이신 우리 박합수 의원님을 모시고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날씨가 살짝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오늘처럼 살짝 쌀쌀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언급결에 갖다 붙였습니다. 예, 반응은 역시 없네요. 지금 사실 시장 자체가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가장 큰 의미에서 보면 이미 부동산 가격이 상당 부분 올랐다라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올랐냐 하면은 2013년 6월, 7월을 저점으로 해서 2년 반 동안 올랐습니다. 2년 반 동안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쉬어갈 타임도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 전고점, 그동안 최고 많이 올랐던 전고점 대비 어지간한 지역은 95에서 한 100% 정도 거의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100%를 넘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추진 동력은 안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춤거리고 있는 상태가 현재 상태인데, 그만큼 이제 심리적인 영향이 컸기 때문에 지금 앞서 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이 좌우하게 되는데, 그런 영향이 지금 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쉬어가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볼 정도로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좀 위축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가장 큰 위축 요인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입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 사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오늘 뉴스를 통해서 뭐 다 들으셨거나 들으실 예정입니다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200조가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200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전 국민을 상대로 이제 이따 저녁에 뭐 8시, 9시 뉴스에 이제 방송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 전 국민 전체 경제에 어찌 보면 정확한 지표를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만, 실물 경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보도가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가계부채 자체가 1200조 이 명목상의 총 금액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죠. 가계부채의 가계신용이라는 그 상황이 개인이 받은 은행권의 대출, 우리가 또 뭐 잘 알고 있는 제2금융권, 뭐 보험사나 저축은행 이런 제2금융권 대출, 대부업체 대출, 여신 전문기관, 대출만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있잖아요. 할부금융사라든가 카드사, 현금서비스, 뭐 이런 대출까지 다 합치고요. 거기에다 뭐까지 합치냐면 신용카드 사용액, 오늘 점심때 식사하시면서 카드 결제하신 금액도 이 가계부채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합쳐서 1200조라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 규모.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갚을 거냐라고 논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요가 없어지고, 그죠? 금융기관이 그 다 갚아야 되면 존재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계부채 문제는 지나치게 총량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구별해서 여기서 1200조 중에서 하위 30%가 받은 저신용자가 받은 대출, 이 대출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거냐에 집중을 하면 아주 경제에도 선순환 흐름이 미쳐지고 아주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총량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것을 관리한다고 해서 나온 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결국은 신규 주택자금 대출에 포인트를 맞춰지면서 전체적인 주택시장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벗어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미친 영향이 강도가 컸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 작년 11월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한국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라고 했는데, 전문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거하고 큰 영향이 없고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불현듯 느닷없이 집단대출 강화, 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총 가계부채를 가지고 발표를 해서 시장을 얼어붙게 하는, 보니까 외국보다는 불안 심리가 국내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격이 되고 있는 게 현재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고, 그게 이제 2월 1일부터 대출 규제가 수도권에 실시되고 5월 2일날 이제 지방에서 현실화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신규 주택급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1년 이내만 이자만 내다가 1년이 지나면 이제 원금하고 이자 같이 상환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1년 이내에 그 이자만 내지만 당장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에요. 당장 원금까지 낼 능력이 있는 사람만 집을 사라 이런 뜻이 됩니다. 결국은 근데 그 부담이 매수 심리에 급격한 위축을 가져와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나타난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실물에서 이제 실수요자 아니면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드는 이런 구조로 변화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불안한 시장에서 재테크를 정말 그동안에 잘했다라고 재테크 예왕으로 이름 불려지는 우리 평현숙 주부 입장에서 이런 그 박합수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상당히 불안 요소가 있는데 어떻게 주부 입장에서 판단하고 경험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는지 주부 입장에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주부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루하시죠, 여러분? 좀 재미있게, 좀 빨리 톤을 조금 높일게요. 여러분들 졸고 계시는 분들 저 뒤에 너무 많으셔요. 핸드폰 지금부터 꺼주시고요. 제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네, 선생님 아까 좀 전에 그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주택시장 물량이 하락됐다. 왜 하락됐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저희는 사고 싶잖아요. 계속 투자하고 싶고요. 노후 대비. 근데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주택시장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왜 그러느냐. 제가 주부 입장에서 먼저 얘기하겠지만 그 전에는요. 제가 결혼할 때 제가 올해 28년 차예요. 결혼 88년도에 했는데 그때만 해도요. 은행에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보통 12%였어요. 1억을 받으면 100만 원이 넘었어요. 근데 받고 싶어도 안 줬어요. 뭐 심사 대출 뭐 심사한다. 그리고 뭐 너 대출 받을 수 있을 때 뭐 담보가 있느냐. 뭐 까다로웠어요. 11%, 12%대도. 근데 지금 제가 결혼하면서 28년 차 지나면서 지금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3%예요. 1금융권이. 1억을 썼을 때 30만 원도 안 된다고 그러셨죠? 정확히 얼마입니까? 1억에? 1억에 3... 떨고 계시군요. 왜 떠시는 거예요? 1억에 3%면 1년에 300만 원이고 이거를 12로 나눠야 되니까 대략 한 27, 8만 원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정말 대박이잖아요. 지금이 투자하기 가장 좋은 적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작년부터 준비를 했어요. 이제부터 투자를 하자. 해서 내 노후에 잘 먹고 잘 살자.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눈치 안 보면서 100세까지 잘 먹고 잘 살고 벽에 똥칠하면서 오래오래 살자. 이게 제 꿈이었는데 꿈이 올해 좀 바뀐 게 뭐냐면요. 정말 불안한 요소가 뭐냐.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이자만 내면 됐었잖아요. 그러면 이자 내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쏘쏘 돈 벌어서 이자는 낼 능력 돼. 그러면 투자를 했는데 원금 상환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갑자기.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이자 내기도 벅찬데 원금까지 같이 낸다는 거는 정말 제 주부로서는 투자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선생님. 안 그래요? 그래서 저도 지금 주춤해요. 예전에 은행에 갈 때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근데 지금은 뭐 소득증명 서류도 내야 되고 증빙서류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나 없나 뭐 뒷조사도 해야 된다 그러고 담보도 좋은데도 그것도 그러면 저는 그 신용대출이 A+인 경우거든요. 신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일이 이자 낼 날이야. 그러면 잠을 못 잤어요. 돈이 없으면. 예전에 막 공격적으로 막 투자할 때는. 근데 지금은 이게 무슨 뭐 너무 까다로워진 거예요. 저한테도 까다로운데 일반 주부들한테는 얼마나 까다롭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당연히 올해는 부동산이 변동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해서 원금 상환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게 궁금해요. 네, 종전에는 거치 기간이 3년에서 5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으로 하게 되면 뭔가 허둥대다가 1년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상환 능력에 대한 준비가 안 되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정부에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안하냐면 잘하셨어. 실수요자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예외를 둬야 된다. 생애 최초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사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금융적인 혜택을 줘야 된다. 어떻게 주냐면 지금 있긴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공유형 모기지라는 걸 통해서 대출이자를 1%, 1.5% 이렇게 내고 물론 이제 1%짜리가 2% 올라가긴 합니다만 이런 식의 아주 저리의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공유형입니다. 공유형. 같이 사야 되는 거예요. 같이. 누구랑요? 이를테면 이제 보증기금 같은 이런 이제 아. 공사죠. 이런 그 같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사는 거와는 또 다른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독자 소유의 욕구가 강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애 최초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저리 1%, 1.5%짜리의 대출을 만들어라. 단 여기서 이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고가 주택은 제외하고 일반 주택을 살 때는 장기 저리의 대출 제도를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실수요자를 그만큼 소유자로다가 변신시키면서 시장을 안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이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영이 된다 그러면 충분한 투자자의 그런 그 상황으로 이 시장을 지지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미국도 이런 소유자에 대한 강화 정책, 미국, 영국, 일본은 이미 기존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 0.7% 정도의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이제 LTV도 10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어서 충분히 도입을 이런 시기에는 검토해서 이 금융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 한마디 해도 되죠? 예. 저는요, 이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게, 제가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땅을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유산을 받기커녕 땡전 한 푼 못 받고 관리가 잘못돼가지고 집안이 홀라당 발라당 다 망해가지고요. 사람이 있을 때 누릴 때는 못 느끼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그때 그 뭐랄까 그 느낌, 그 사람들에 대한 시선, 이런 게 굉장히 어렸을 때 그 사춘기 때, 한참 사춘기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뭐 자세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많이 놀라겠지만, 아무튼 제가 어린 마음에 많이 놀란 마음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자가 돼야지 이런 꿈을 꿨었어요. 제 꿈은 부자였어요. 보통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유산 상속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유산 상속을 안 받고 유언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그 전에 50 전에는 절대 제 동생들이 자존심 상할까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52이에요. 이렇게 동안이라도 나이가 꽤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유언을 돌아가시면서 하시면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현수가 난 이런 얘기 할 적마다 눈물이 울고 가요. 동생들을 버리지 말아라. 죽을 때까지 너희 동생들을 같이 가라. 너가 부모처럼 데리고 살아라.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남편이 술주정뱅이가 거기에 플러스 있고 아이들 있고 조카까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14번째 얼마 전까지 개인적으로 가게를 오픈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사람들이 제가 한때 저는 절 칭찬을 해줄 줄 알았어. 제가 결혼을 하면서 방송을 그만뒀잖아요. 근데 남편이 어느 날 뭐 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저는 열심히 살았으면 시청자분께서 팽현숙 열심히 살았구나 박수 쳐줄 줄 알았더니, 갑자기 어느 날 이 투기꾼녀라 뭐 어쩌고 욕을 막 하는 거 인터넷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왜 욕을 먹지? 나는 나라에 세금 내고 열심히 사람 죄밖에 없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욕을 해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내 노후를, 뭐 여러분들이 시청자가 내 밥새끼를 먹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난 내 동생들하고 또 열심히 살아야 되고, 우리 술주정뱅이 남편을 끝까지 모시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노력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노력을 했을 때 어떤 노력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게 뭐냐면, 정말 이런 세미나, 저도 세미나를 엄청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뉴스, 방송 얘기 듣고, 신문 보고, 인터넷 보고, 이러면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어디가 괜찮을 것인가, 이런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저는 한때 팔랑귀였어요. 팔랑귀여가지고, 누가 얼마 벌었대, 대박 쳤대, 어머, 그래? 보지도 않고 저도 해가지고 지금 애먹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오신 이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 같이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우리가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분명히 앞으로 내가 약속하건대
분명히 부자가 되실 겁니다. 남들 띵까띵까 놀 때 여러분들은 한 자리에도 더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발품을 팔아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상대편만 믿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방송 나간다 그러는데 이거는 편집해 주세요. 이 용도는 뭐냐면 부동산에서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기가 많은 게 부동산입니다. 그죠 여러분? 엊그제만 해도 멀쩡한 땅을 자기가 이름 바꿔가지고서 150억짜리 땅을 무슨 몇십억 대출받은 사기 어제 뉴스 들으셨죠? 그 정도로 부동산은 정말 남만 믿어서는 안 돼요. 내 남편을 믿어서도 안 돼. 여기 전문가를 믿어서도 안 돼요. 누굴 믿느냐? 나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나밖에 없어요. 내가 이자 내야 되고 내가 대출 상환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대출 상환 이자 내주십니까? 아닙니다. 이분들이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해도 꼭 알아들을 것만 키포인트 탁탁 잡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으셨죠? 저기 졸고 계시는 분 안 됩니다. 절대 지금. 네. 지금 여기 우리가 졸려온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여기 보니까 다 연세 드신 분들 있고 또 영하신 분도 있고 또 저기 우리 어머님 같으신 분도 있는데 우리가 제가요 결혼할 때 24살 때 결혼할 때는 80세라고 그랬어. 근데 지금 100세 시대래요. 그러면은 노후에 우리가 노후에 20, 30년 뭘 먹고 살 거예요? 사람들 그래요. 젊은이들은. 아니 다 늙어 빠져가지고 돈 쓸 게 뭐가 있어? 왜 없어요? 병원에 가야 되고요. 맨날 남은 게 시간이야. 남은 게 돈 써야 돼요. 저희가 연예인이에요. 연예인은요 일정한 그 콜만 받아야지만 방송을 하지 내가 방송을 하고 싶은 김 PD 날 불러줘 써줘 절대 없습니다. 전 그게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저희는 월급도 없어요. 보너스도 없어요. 퇴직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일용직이에요. 일용직이란 삶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안정된 직장, 대학 나와가지고 스카이 나와서 안정된 직장 공무원 하면은 평생 먹고 산다고 그랬죠. 평생 뭘 먹고 살아요? 지금 안정된 직장 없습니다. 40대, 50대 명퇴합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잡, 투잡, 쓰리잡, 포잡, 파이브잡, 식스잡 막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죠? 우리 자식이 내가 열심히 키워가지고 자식이 나를 먹여 살리겠지. 천만에 만만의 공덕입니다. 걔네들은 오히려 우리의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죽기 전까지는 자식들한테 재산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해주겠지? 찬밥 됩니다, 찬밥. 우리 갖다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재산은 주지 말고 우리가 알뜰하게 잘 투자를 해가지고 임대업이든 뭐든 여러분들 그래요. 사람들이 저는 지금 순댓국 장사를 10년째 하고요. 장사만 24,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여자 중에서요. 장사 보통 사람들 이러잖아요. 아 망해가지고 뭐 거지 됐어? 저는 또 일어나고 또 하고 그래서 14번째 1월 27일 날 오픈을 또 했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네. 왜 그만하라고 그래요. 계속해야 되는데. 그 발품을 팔아라. 호주에 계셨는데요. 네, 맞아요. 호주에서는 이런 세미나 같은 거나 상담을 할 때 돈을 돈을 내요. 나도 깜짝 놀랐어. 네, 돈을 들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이게 무료라 하니까 정말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 오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사실 100불 낸 거야, 100불. 네. 발품만 있지 않고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평현숙. 여러분들 신문 보셨죠?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무슨 말이냐면 한식, 양식, 일식, 조리 기능사. 중식이요. 중식으로 빼세요. 최근에는 중식 조리사. 이렇게 정말 사자, 박사나 판사는 아니더라도 사자를 따보자 해서 여러 가지 그 매달 국가 자격을 따셔서 정말 열심히 5년 걸렸습니다. 최근에는 덕소에다 정말 당신이 직접 고기도 잡는, 그래서 뭔가를 일궈내, 남이 안 된다고 하는 집에 가서 부지런하게 해서 가게를 살리고 해서 내조를 잘했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팽현숙 방송인께서는 발품을 팔아라. 그 다음에 착한 공인중개사라든가 전문가의 자문도 좀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박갑수 의원님께서는 일단 금융환경이 정부가 좀 디테일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자꾸 위축을 시켜서 경기를 다운한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예외 조항을 두어서 실수요자에게 어떤 틈을 주자.
또 하나 제가 여러분 팁을 드리면 마이너스 금리를 제가 얘기한 적 있죠. 그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예요, 내려갈까요? 좀 내려갈 것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래요? 지금 대출금리는 심사를 강화한다고 그랬지 대출금리를 올린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금리의 하향은 실물자산 가격의 상승이잖아요. 그거의 회복은 뭐냐? 아까 우리 박 의원님께서 추진 동력이 없다. 추진 동력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추진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 대통령님께서는 요즘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다양한 창조경제의 실천을, 그래 도시민박 활성화, 이와 같이 규제를 철폐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이 신문을 봤을 겁니다. 재미난 건데요. 주택 3법이 2014년 말에 통과가 됐죠. 주택 3법이 통과되면서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세요? 주택 3법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하고 재건축 부담금 3년 유예하는 거하고 마지막 하나가 재건축 조합원에게 세 가구까지 분양하도록, 이 주택 3법이 통과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우리 박 의원님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외곽보다도 도심지를 공략하라. 왜? 재건축 지역이니까. 재건축 지역은 원도심, 기존 도심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경환 우리 국토부 차관님께서 2016년도 국토교통부 업무 발표를 할 때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집 걱정 덜어드리겠다. 그게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공공주택을 많이 늘리겠다. 또 하나가 뭐냐면 주거의 환경, 국토의 환경을 나이스하겠다, 좋게 하겠다. 그게 여러분들 도시정비법을 6가지를 3가지로 좀 나누겠다, 조정하겠다. 또 하나가 도시정비법이 잘 안 되니까 특별법을 만든 것이 하나 있어요. 도시재생특별법. 이 도시재생특별법을 우선 사업 시행하는 곳이 선도지역인데 이 선도지역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 거기에다 자금을 들이겠다. 이게 전부 다 원도심입니다. 기존 도심이에요. 왜 그러냐? 직주 근접이다. 직주 근접. 제가 오늘 그 머니투데이 MTN 방송이나의 내용을 보니까 그 생활 편의 시설, 백화점 주변의 아파트 가격은 다른 지역보다도 가격이 높다. 이런 제가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 경제지라든가 전문가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을 꼭 여러분들이 친한 전문가들을, 착한 전문가를 모시고 꾸준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정부 정책가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여론이 이렇게 심각하고 미분양이 심각하고 문제가 심각하면 우리 박 의원님이 정책 건의를 하였던 부분들이 막 반영이 돼서 틈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주택 마련과 투자의 핵심을 짚어내고 있는 우리 박 의원님에게 2016년 이렇게 투자와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좀 한 몇 가지, 서너 가지 조언을, 정말 중요한 팁 몇 가지만 좀 알려주시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이 자리에 온 보람이 있지 않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팽현수 님의 말씀 중에 하나만 살짝 보완하고 넘어가면, 늙어 죽을 때까지 넘겨주지 말자 자녀들에게 약간의 어폐가 있습니다. 자산관리 측면에서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한 번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네, 굉장히 막연한 얘기인데 그냥 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해줘야 되는 게, 네. 자산이 10억 원 전후에 별로 없으신 분은 안 하셔도 돼요. 이제 물론 그럴 경우는 이제 별로 줄 것도 없으니까 각자 살아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보다 훨씬 많으신 분들은 나중에 상속세율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 상속세율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10년 전에 한 번은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또 필요하고,
종전에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었는데 요새는 10명 중에 한두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그런 상담을 한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왔어요. 최근에 지금 이제 분양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지금 이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입니다. 새 아파트. 새 아파트는 지금 시장이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그런 기대가 생각만 크지 않을 경우 현실에 대한 만족도가 크기 때문에 이 새 아파트에 대한 트렌드가 이제 거의 뭐 정착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새 아파트는 확장을 전제로 설계하기 때문에 종전보다 한 3, 4평 정도 넓은 이런 평면 만족도가 아주 뛰어난 이런 상황이고 엊그제 보도를 보시게 되면 이제는 가변 벽체까지 쓴다. 내력벽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제는 아주 이 새 아파트의 선호도가 더 두드러질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분양시장에 우선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 엊그제 또 자료에 의하면 3월 달에 당장 내일 모레 3월 달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전국에 43,000가구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간략하게 나눠봤더니 수도권에 22,000가구 정도고 지방에 21,000가구 정도 해서 43,000가구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하나의 사안이 있습니다. 이 43,000가구 중에서 이 서울 시내에 분양하는 아파트 일반 분양분은 얼마 정도 될까요? 43,000가구 중에 4만이니까 서울의 전국 인구의 5분의 1 정도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 43,000가구의 5분의 1 될까요? 안 됩니다. 몇 가구냐면 말이죠. 43,000가구 중에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2,168가구 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아무리 공급을 많이 늘린다 한들 서울에서 나오는 물량은 극히 제한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의 주택 문제는 서울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이 공급 과잉에 대해서 전국적인 하나의 통계치를 가지고 각자의 지역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줄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통계를 제대로 읽어야 돼요. 이 부동산 통계는 전국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나의 지역하고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까 주택 상승 뭐 이것도 마찬가지, 거래량도 마찬가지고 이 분양 물량도 당연히 서울은 달리 갑니다. 없다는 거죠. 그런 만큼 이제 서울의 물량은 향후에 가격이 그렇게 심각하게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앞에 그 국토부 과장님께서 우리나라 미분양이 6만 가구라 했는데 6만 가구 중에 서울의 미분양은 또 몇 개입니까? 400여 채에 불과합니다. 서울의 미분양은 400채. 그거 가지고 공급과잉이라고 논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죠. 이것도 똑같잖아요. 분양 물량이 서울에는 2,100가구밖에 안 됩니다. 43,000가구 중에. 그렇죠? 자, 그래서 서울에서 분양하는 물량에는 여전히 집중력이 뛰어나고 하다는 거죠. 원래 서울에 작년 그 11월 달에 미분양은 200여 채에 불과했는데 200개를 늘린 지역이 어디냐면 성수동 뚝섬 옆에 있는 엄청나게 비싸게 고가로 분양된 그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거기서 200채가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그거는 또 서울의 기타 지역하고는 또 거의 상관이 없는 거죠. 거기는 뭐 평당 4천만 원을 분양했는데 당연히 그럴 우려가 있었던 거죠. 예, 거기까지 우리가 걱정해 줄 거는 아닌 거죠.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일반 분양분 중에서 강남 대표 주자인 개포가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3월 달에 이제 2단지가 시작되는데 396가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3단지가 나오는데 여기는 73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개포가 재건축이 다 될 경우 1, 2, 3, 4단지하고 시형까지 합치게 되면 5개 단지에 15,500세대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15,500세대급. 어마어마한 거죠? 예, 이렇게 되면 개포가 거의 강남에서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투자할 때 그러면 나는 기다렸다가 3월달을 기다렸다가 분양을 받을 것이냐? 분양은 평당 3,700 예상됩니다. 그러면 34평 기준으로 12억 5천 놓고요. 자, 이걸 투자할 거냐? 잠깐 쉬었다가 뭘 봐야 되냐면 조합원분은 어떨까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금의 여유가 약간 있다면 조합원분 지금 예를 들어서 개포 4단지 42제곱미터 13평짜리를
7억 5, 6천, 7억 5천에 산다고 가정할 경우 추가 분담금은 3억 원 남짓. 자, 그러면 조합원이 34평을 받는 가격은 11억 정도 됩니다. 11억 정도. 11억 정도인데 거의 동시간대 일반 분양으로는 12억 5천에 나오는 거죠. 1억 5천이 많게 나옵니다. 그죠? 1억 5천 높게. 그럼 내가 자금 여유가 있다면 일반 분양분 396가구 손 들고 받아야 되냐, 나중에 73가구 받아야 될 거냐, 이거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입주 시점, 뭐 입주가 아니든 그 전이라도 이게 12억 5천에 받았으면 당연히 이제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겠죠. 자, 그게 13억이 된다 그러면 일반 분양분 받아서는 5천만 원 올라가는 건데 조합원분 받아서는 2억 원이 올라간다. 왜냐? 조합원분은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조합원은 우선권이 있지 않습니까? 평형 선택의 우선권, 층이 좋고 향이 좋은 이런 걸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 분양분보다 가격 상승의 기대치가 높다. 이런 차원에서 개포가 됐던 이런 그 대형 브랜드 단지로 나타나는 지역에 대한 조합원분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강조했었던 역시 도심 재개발 물량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도 역시 조합원과 일반 분양분이 있습니다만 도심지에서 핵심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지역은 강북이죠. 용산, 마포, 흑석 정도입니다. 용산, 마포, 흑석. 자, 용산은 뭐 생각만큼 재개발 물량이 많이는 안 나오고 있고 한남 뉴타운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나올 물량이 사실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용산에서도 핵심 지역으로 뚫고 가야 됩니다. 어디를? 용산 미군 기지가 당장 이제 2017년 내년이면 다 이주한다는 거죠. 용산 공원 주변을 반드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미군이 나가게 되면 이제 73만 평의 공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73만 평은 올림픽 공원의 1.5배, 상암동 월드컵 축구장, 잔디밭, 골대에서 골대까지 사각형에 330개를 붙여놓은 공원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은 글로벌 시티로서의 가치가 있다. 서울에 사는 외국인들이 여기에 다 집중할 거로 봅니다. 이 잔디밭이 공원이 나타나게 되면 서울에 사는 외국인들이 미국 대사관이 그쪽으로 또 가니까요. 그 주변에 수시로 우리는 이제 팬티만 입고 뛰는 것을 구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공원의 집중력은 조망권의 가치를 극대화할 거로 예상되는데 지금은 한강 조망권이 주변에 비해서 3, 4억 정도 비쌉니다. 잘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자, 그런데 공원 조망권은 한강 조망권, 강 조망권은 훨씬 더 능가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왜냐면 강은 흘러가는 것을 잘못 보다가는 이상하게 철학적으로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네, 뭐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공원이라는 거는 사계절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만큼 아주 조망권의 가치가 두드러지고요. 그 다음에 활용 가치입니다. 사용 가치. 내가 나가서 조깅한다든가 산책할 때 이런 가치는 어딜 따라가지도 못하고, 이거는 뉴욕의 센트럴 파크나 런던의 하이드 파크, 제가 다 갔다 와 보니까 그 주변이 다 부촌입니다. 엄청난 부자들만 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공원에 대한 프리미엄을 아직까지 해본 사람이 없어서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이 용산공원에 대한 집중력이 극대화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주변을 반드시 지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포가 가지는 가치는 강남에서 반포가 재건축 속도가 제일 빨라서 가격이 평당 4천만 원대 분양가를 계속 이어서 나가도 거의 다 매진되다시피 한다, 이런 그 가치가 반포에 있고요. 반대로 강북에서는 마포라는 사실입니다. 마포가 재개발 속도가 제일 빠르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는데 불과 1년 전에 마포의 그 평당 분양가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34평 7억 원. 놀랍게도 1년 한두 달 지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7억짜리 아파트가 거기서도 한강이 나옵니다. 마포에서 살짝 올렸더니 20, 30평에서 한강이 보인다. 9억 원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9억 원에 심지어. 그리고 강이 살짝 안 보인다. 8억 5천. 이렇게. 이게 먼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1년 반 만에 나타난 현실입니다. 그만큼 마포에 집중력이 있는데, 이 마포에도 또 최근에 일부 또 분양이 재개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흑석동을 하나 더 하게 될 거고요. 여기에 서대문 라인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서대문 라인. 지하철 3호선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 서대문 라인 지금 홍제부터 해서 녹번이라든가 불광, 은평, 뉴타운까지 이 라인이 의외로 괜찮은 라인인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 대한 집중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됩니다. 그
상당히 이슈인데요. 아무리 어렵지만 살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니까 그 위기 시대에 강남 상구와 요즘에는 강북 상구가 그 부각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강북 상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이게 강북 3구라고 그러고요. 강남 3구는 아까처럼 강남, 서초, 송파인데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강남 지역 재건축, 강북의 재건축, 이게 시장을 이끌어간다는 말씀을 상당히 깊게 하셨고요. 여러분들 아마 시간이 작기 때문에 자세한 것들 아마 이 책자, 아마 우리 그 MT의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자세한 Q&A 같은 거를 자세히 놨는데요. 좀 보시고요. 또 하나 잠깐 여러분 보겠습니다. 그 최근에 여러분들 2월 말일이면은 토지 공시지가 여러분들 그 공시를 합니다. 2월 말에 1월 1일 기준 공시하는데 지금 통계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4.7%가 올랐대요. 현실화율이 한 2%, 나머지는 순수 상승률인데 최고로 1년 동안 많이 상승한 곳이 제주와 서귀포시, 서울은 평균 이하. 뭐냐면 지방의 혁신도시, 그 다음에 신공항, 이렇게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그게 무슨 개발지역이라는 것은 일터입니다. 일터. 직장이죠. 일터가 만들어지는 곳은 아까 우리 박 의원님이 부동산은 지역성을 갖는다. 지리적 이치요, 고정성, 개별성, 부중성, 이와 같은 자연적 특성에 의해서 지역시장을 형성하니까 전체적인 통계가 설령 미분양이라 하더라도 지역적 개발 호재, 일터입니다. 일터. 개발 호재가 생긴다면 그 지역을 선점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며칠 전에 신문에서 3차 여러분들 국가철도 종합계획 보셨어요? GTX ABC, GTX ABC. 그래서 수서역이 새로운 철도의 허브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수도권을 2025년까지 30분대로.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30분 이내에 수도, 전철, GTX가 움직이는 그 역세권 내는 개발하시는 분들보다는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수익을 봐요. 그런데 아파트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이너스입니다. 왜? 상대적 공급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2025년까지 국가철도망 완성인데 수도권을 이게 GTX A, B, C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신문에 여러분들 머니투데이 보시면 방송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GTX A, B, C 라인의 토지 가격은 좋습니다. 왜 그러냐? 부동산 가격은 일반적으로 3번 널뛰기 합니다. 발표할 때, 착공 분양할 때, 마지막 입주할 때. 그런데 가격이 많이 뛸 때는 입주할 때는 아닙니다. 뒷수요니까. 그거는 어깨쯤 오른 거거든. 아니, 어깨쯤. 처음에 발표할 때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분들만 가격을. 그러면 토지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가격이 오르는데 주택을 갖고 어중쩡한 지역의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공급이 늘어나 오히려. 그러면 오히려 떨어지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강남 3구와 강북 3구는 직주 근접이 강하기 때문에 안정시장을 이루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럼 우리 전문가 얘기를 내려놓고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 책자라든가 이런 거를 보시고요. 우리 팽현숙님께서 사실은 요즘에 베이비 부모 세대들 직장에서 50자, 5자만 되면 전부 다 아웃하라고 그런답니다. 아웃. 직장에서 때리친 남편들의 어깨를 살려서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 갔는지 그 마지막 또 말씀이 아까 제가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 나누는데 저는 이제 50이 막 넘었는지 어쩌는지 아마 그렇습니다. 5자가 전 됐는데 왜 웃으세요? 약간 비웃음 같아. 뻥치고 있다는 거야.
너무나 저한테 가슴 따뜻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최영락 그 방송인께서 완전히 집에서 자포자기한 남편을 길을 살려서 재테크로 끌어들여서 성공한 얘기, 이 주부로서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부부가 합심해서 새로운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갔는지 그 얘기 짤막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계속 하고 싶은데 저분께서 자꾸 옆에서 막 인상 쓰고 자르라고 그래가지고요.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참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24살에 했는데 그 당시에 최양락 하면은 스타급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집은 있는 줄 알았어요, 최소한. 근데 집도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뭐 했냐 그랬더니 이봉을 하고 술퍼 마셨대요. 돈이 없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결혼하자고 그러는데 돈이 없다고 결혼 안 한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요즘은 영특하더라고요, 여자고 남자고. 돈 없으면 서로 조건부로 결혼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순정한 러브, 사랑을 했기 때문에 최양락이면 모든 건 다 오케이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세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저희 직업이 굉장히 불안한 직업입니다. 그죠? 우리가 좋아해가지고 방송 좋아하고 코미디를 좋아해서 저희 남편을 방송국을 돌아갔지 돈을 벌려고 들어간 게 아니더라고요. 결혼을 해보니까. 그래서 돈도 없고 뭐 백도 없고 불안하고 하니까 저는 결혼하면서부터 음식점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아기를 또 너무 사랑을 해가지고 아기를 또 바로 낳았어 또. 그러니까 뭐 어디 회사나 저를 뭐 어디서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바로 해가지고 남편한테 그랬어요. 최양락 아저씨, 저한테 20년만 기회를 달라. 20년만 기회를 주면 제가 20년 후에는 뭔가 이뤄놓지 않을까. 그때는 학담을 안 했어요. 저도 그때 뭐 24살인데 뭘 알아요. 24살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철부지고 너무 어린애더라고요. 저희 딸이 지금 28인데 28살 딸 봐도 아우 저런 철부지 그리고 안쓰럽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일찌감치 가정의 어깨를 딱 둘러매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을 왜 시작을 했냐. 우리 남편이 이 다음에 방송에서 잘리고 힘없을 때 내가 그때 뭔가를 보여줘야지 해서 저는 열심히 음식 장사를 하고 뭐든지 부동산 투자하기 싫은 사람이 어딨어요. 쟤 웃기고 있네. 나는 뭐 돈 있으면 뭐 안 하냐? 돈이 없으니까 못하지.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한심하게 앉아있다 보면은 20, 30년 세월 흘러서 50, 6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땅바닥에 헤딩하면은 머리 깨지잖아요. 근데 머리 깨질 정신으로 저는 대출을 받아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가게 일을 시작하면서 한 번, 두 번 계속 망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망하는 동안 매일 술이 채 있어가지고 제가 망했는지 어쨌는지 알지도 못해요. 지금도 정확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저희 남편은. 근데 어느 날 저는 음식 장사를 하고 남편이 번 돈, 남편은 이제 방송을 하니까 밤일을 안 해도 새벽에 하세요. 그 밤일이라는 게 남녀의 밤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트클럽의 밤일 이런 거 있잖아요. 행사요. 그 당시에 행사를 많이 뛰었을 때 심영래 오빠가 한 달에 1억, 2억을 벌었대요. 저는 뭐 확인해 본 바는 없지만 1, 2억 뭐 몇 억을 벌었는데 지금 뭐합니까?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됐는데 한때는 뭐 보디가드 막 서너 명씩 데리고 다녔어요, 그분이. 그때 난 기가 많이 죽었었죠. 나는 음식 장사하고 뭐 일하는 아줌마 두고 내가 불구덩이에서 막 국밥 팔고 뭐 팔고 막 연락을 했어요. 노후를 생각해서. 그리고 방송에서도요, 아무리 인기가 없어도 열심히 내가 있고 재산이 있으면 무시를 안 해요. 근데 아무리 인기가 있고 탑스타라도 돈이 없잖아요, 노후에. 자식도 무시하고 그 주변 내 주변 사람도 다 냉대하는 걸 제가 분명히 어렸을 때 봤습니다. 그래서 일찍 깨달아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 남편이 방송 잘릴 때 그때 남편한테 희망과 꿈을 줘야지. 그런데 그 희망과 꿈이 정말 일찍 깨졌어요. 38살 때 잘렸어요, 남편이 처음에. 그래가지고 어느 날 집에 들어오니까 막 소주를 퍼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하나 엄마 나 다 잘렸어.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다 잘렸을 때 시드니로 이민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도 제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왜 해야 되느냐. 그때 느꼈던 게 시드니에 제가 30대 초반에 갔더니 나는 외국에도 다 전세라는 제도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전세라는 제도는 대한민국밖에 거의 제가 알기로는 없더라고요. 다 월세도 아니야. 주사로 내는 거예요. 본드비는 굉장히 쌌지만 월세가 방 3개짜리가 그 당시만 해도 200, 250이었어요. 지금도 뭐 200, 300. 지금 가장 집값 많이 오른 데가 시드니예요. 지금 방 3개짜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방 3개짜리가 막 10억이 넘어가. 그 좋은 동네도 아닌데도요. 그래서 내가 방을 얻으려고 보니까 아이들이 있다고 집을 안 줘요. 더럽게 쓴다고. 그리고 주인은 코빼기도 안 보여요. 전부 무슨 부동산 사무실에서 뭐 몇몇 사람의 재산을 다 관리하고 전화를 하면 무슨 외국에서 놀러가 있다, 뭐 휴가를 즐긴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느낀 게 우리나라도 좀만 있으면 캐나다나 시드니, 미국 그 호주법을 많이 따르는 거로 제가 그 당시에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15년, 20년 후엔 우리나라도 전세제도가 없어지고 아마 다 월세로 바뀔 것이다. 해서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남편이 그 당시에 다시 재개를 했을 때 제가 단발머리를 매일 드라리 해주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제2의 전성기를 누린 탑스타 자리에 올랐었어요. 그게 뭐느냐? 알까기. 여러분 알까기 생각나시죠? 네, 까면 깔수록 좋습니다. 알까기. 알까기로 제2의 전성기를 해서 CF고 뭐 광고고 뭐 방송이고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랬을 때 저는 어떻게 했느냐. 사람은 항상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듯이 오르막 오를 때 상투를 확 잡아서 제가 그걸 10원 한 장 안 쓰고 아파트를 사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큰 대단지 아파트, 남양, 역세권 이런 거를 사가지고서 제가 뭐 했냐면 남들은 저한테 투기꾼, 저 투기꾼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착한 사람이고 세금 열심히 내고 있고요. 저는 임대사업자예요. 임대사업을 왜 했느냐. 저희 직업이 불안하니까. 나 불안할 때 누가 나 10원 한 장 줄 사람 없거든요. 인기 떨어지면 정말 그것처럼 처참한 게 없어요. 저희 직업은. 정말 바라보는 시선도 시청자분들이 에휴 왜 요즘 방송 안 해? 에이구 방송비서 안 빌리지? 막 이렇게 놀려요. 그래서 저는 그 놀림받는 게 싫고 자존심도 강하고 했는데 저희 남편이 또 잘렸어요. 알까기 이후로 또 잘린 거야. 참 잘리기도 많이 잘렸습니다. 그때도 또 술을 먹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사실은 나이 60 한갑에 됐을 때 제가 그동안에 열심히 안 먹고 안 쓰고 모은 거를 남편한테 이렇게 딱 보여주고 싶었는데 서프라이즈 해주고 싶었는데 너무 일찍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롱 속에서 그동안에 저희 남편 앞으로 해놓은 거를 땅하고 뭐 이렇게 한 거를 제가 등기 권리증을 탁 던져줬어요. 근데 술 먹다가 깜짝 놀래더라고요. 막 잘려가지고 막 울고 있을 때 하나아빠 울지 마. 당신은 안 울어도 돼. 우리가 평생 먹고 살 거 내가 다 해놨어. 걱정하지 마. 이걸 봐봐.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막 떨더라고 이렇게. 사실 안 떠는 사람이거든요. 방송 몇만 명 앞에서 해도 안 떠는데 막 떨어. 이게 진짜 내 거야? 그러면서 또 막 우는 거예요 남편이. 남자는 원래 태어나서 3번 운다며요. 근데 나는 1000번도 더 봤어. 막 더 울어. 그러면서 저한테 제 손을 잡아주면서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서 또 술을 마시는 거야. 제가 술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그랬는데 또 기분 좋아서 술 마시고 기분 나빠서 술 마시고 방송 잘려서 술 마시고 저희 남편은 그래서 술을 에브리데이 매일 마십니다. 대신 담배는 끊었어요. 담배는 왜 끊었느냐. 라디오를 MBC에서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 이때 예고 좀 해야지 14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정말 망하지 않고 청취율 좋게 잘 운영해서 여러분들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중간에 잠깐 뉴스를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95.9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 꼭 들어주세요. 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백반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돼요. 좀 더 해야 되는데. 박수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지금 현재는 조금 아껴서 해서
정말 지금 여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거는 괜찮아. 그래서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팔아도 되고 나한테 노후 자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발품을 팔고요. 여러분들 여기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 개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요 분명히 희망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럼 나는 내 종잣돈을 어떻게 만들어? 알바 뛰세요. 우리 집에 오셔요. 저요 150에서 220까지 줍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요. 그럼 열심히 일을 하고 대출을 받으면 조그만 것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뭐 이제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나이는요 100세라는데요. 요즘은요 다 죽어가도요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좋은 약 하나 주사 딱 놓으면 또 뻘떡 일어나서 몇 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과 꿈을 잃지 마시고요. 끝까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열심히 가지셔가지고 발품 열심히 팔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분석해가지고 꼭 성공하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식당에서요, 우리 최양락 그 방송인님이 방송 끝나고 오시면 야간에 절대 안 한다, 다른 거 안 하고 집에 오셔서 주차위원으로 이렇게 봉사하시고 14,000원입니다. 7,000원입니다. 21,000원입니다. 순댓국 한 그릇에 7,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다가도 14,000원입니다를 막 외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열심히 삽니다. 네. 그 어려울 때 전략하셔서 어깨 무너진 남편에게 등기권리증을 던져줘서 집안을 살리고 가문을 살렸다는 정말 실화입니다. 이게 전설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 2016년 신문이라든가 방송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좀 불안하고 또 외국의 환경은 세 가지의 경기 부양 정책을 좀 긴급 수요를 하겠다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설과 같은 사실을 들어봤습니다. 또 그 부동산과 금융을 아우르는 우리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하시고 2016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기영 회장님, 박학수 위원님, 표현숙 씨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좀 더 세밀하고 또 솔직히 담백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투자자들도 수요자들 입장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무대 정리하고요. 이어서 3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